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은 입원한 가족의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 없으신가요?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생기면 간호를 하는 가족들의 일상도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간병 문화의 취약성이 집중 지적되면서 병원 내 간호 간병 서비스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 노력과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족한 간호 인력, 늘어나는 환자 가족들의 부담. 간호사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절대 서비스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보호자들이 병원에 지속적으로 해서 숙식을 함으로 인해 갖고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시작된 전문 인력 중심의 간호 서비스 체계 개편 움직임. 간호의 질은 확실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제가 마음이 편해서 집에 가서 있어도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의 간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호 간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특히 메르스 환자의 34.4%가 환자 가족과 문병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 간병 문화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근본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OECD 회원국들의 병상당 간호 인력 수는 평균 1.2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배출되는 간호대학 졸업자 수가 적거나 면허자 수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적은 것이죠. 그 갭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취업한 이후에 3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절대 서비스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걸 간호사가 못 해주니까 환자가 입원하면 보호자가 상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처럼 비전문가가 간호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낙상이나 이런 이제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간호사 1명이 15명에서 20명에 이르는 환자를 한꺼번에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8.1명, 종합병원 14.7명, 일반 병원은 무려 35.4명이나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혈액 채취, 수액 치료, 응급처치만으로도 손이 모자란 상황. 이와 같은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간병인의 이제 부담의 문제는 하루에 이제 일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5% 정도의 전국의 급성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금액은 한 2조 정도 돼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병실료에서 한 20 내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자는 35%가 상주를 합니다.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이거를 상주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은 그 간병인을 고용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사실은 보호자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병 문화 혹은 간병제도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 간병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간호 서비스의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포괄간호 서비스입니다.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간호 서비스. 그 내용과 도입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는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간호사가 입원 병상에 전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포괄간호 서비스 체제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상급 종합병원 7명, 종합병원 10명, 일반 병원 12명 수준으로 현재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입원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그 다음에는 포괄간호 서비스라는 형태로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재를 해갖고 몇 개 병원의 시범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도 2015년도 1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해주는 형태로 일부 병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충분한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해준 형태입니다. 2015년 12월 현재 106개 정도가 이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병상 수 따지면 한 6천 병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한 300~400개 정도까지는 확충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행 중인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병원의 간호 환경은 어떠할까? 이곳은 정신과 병동, 호스피스 병동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 병동에서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자궁암 수술 이후 병원 입퇴원을 반복 중인 천영희 환자.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간병이 어려워 따로 간병인을 썼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데. 하지만 이곳에 온 이후 여러 가지로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척추에다 이제 관을 꼈어요. 이거 하루에 매일 와서 소독해주고 필요하면 여기 벨이 있어요. 응급벨이라고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새벽에 달려와요. 연락 오려니까 물도 떠다 주지, 약도 먹여주지, 밥도 먹여주지, 여기 대소변도 다 해주지.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게. 그렇다면 이 병원에서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실질적으로 간호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희가 포괄간호 서비스가 시행하기 전에는 간호사 1인이 환자 수가 17에서 19명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1인 간호사가 10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의 환자 수가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간호의 질은 확실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보호자분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호사가 사정이라는 걸 합니다. 건강 사정이라는 걸 하고 목욕, 세발, 뭐 여러 가지 튜브, 그래서 전에 주사하고 약만 주던 업무에서 다른 환자 전반적인 상황을 다 간호사가 맡아서 담당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병원을 이용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관련 성과가 있었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 살펴보면서 향후 보완해야 할 점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었는데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그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병비 부담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크게 커진 데에도 소위 가족에 의한 그 후진적인 그 간병 문화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괄 간호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우선 이 서비스를 우선 시행토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간 병원들을 포함한 모든 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우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로 정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원실 내 상주 제한, 병문안에 관한 기준 또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포괄 간호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 분이 이제 8명의 환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폭 간호사 수가 또 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수급 인력도 상당히 확보하는데도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그 간호사 업무가 고된 업무고 특수한 업무에다가 낮근무, 밤근무 또 상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가정에서 현장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들을 또 좀 나오게 하느냐. 장롱면허가 현장에 간호사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려면 또 교육도 필요하죠. 오랫동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 인력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도 담겼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 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자격도 국가자격증 취득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도 실천해 나가야 할 해외 각국 간호 서비스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이나 일부 호주 등에 있어서는 간호사의 수준이 아주 병실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간호사 한 명이 4명 보는 4대1 간호체계라고 하는데요. 유럽 등은 이제 미국이나 호주보다는 조금 담당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간호조무사, 간호보조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유럽들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환자들이 일단 입원하고 나면 모든 입원 서비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이 하고 있고 물론 환자들의 그 면회 문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책임진다라는 병원 문화의 인식 전환을 위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시행과 더불어 면회 시간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우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번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제도화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이나 본인들이 입원했을 때 간병비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좋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병원 의료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어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건 우리 국민 누구나 언제라도 병원에 입원할 수는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 서비스 간병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협조도 필요하다. 면회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꼭 이제 보호자가 간병을 뭐 해야 될 경우에는 하겠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포괄 간호 서비스를 하지 않는 다른 병동 또 그런 병동도 일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병동도 아마 병원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시책에 적극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간호 전문 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포괄 간호 서비스와 유사한 환자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픈 가족을 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병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역시 간호간병은 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당연시돼야 할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향후 병원 문화를 바꾸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이나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쉽게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힘든 것 같고 3포 세대, 9포 세대라는 말도 요즘 많이 들고 있는데 알바로만 생계를 꾸려가는 친구들도 많고 이것저것 포기하는 경향도 많아서 삶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은 청년 실업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체감 실업률 약 20%.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1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은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 성장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일자리 마련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와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법인세 납부 의무 대상 법인 중 당기 순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순이익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안을 마련하고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도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가족의 재산을 탐내는 얌체 상속인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 상속제도는 양육,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자녀 등의 혈연 가족에게도 의무를 다한 상속인과 똑같은 상속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 관리를 맡게 되는 친권자, 후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해 미성년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데요.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한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재산 관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한 40대 가장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살해하고 장애인 언니를 돌보던 20대 여성이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며 경제활동까지 해야 하는 가족들은 생활고나 우울증 등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부족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심리치료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 가정의 소득 보조, 재가 서비스, 주택 개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가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의 양지우입니다.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바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그만큼 발달장애인들은 홀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공공후견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후견 심판 청구비와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 의사결정 지원과 은행 업무 등 법적 권리 및 절차를 돕습니다. 사이좋게 집을 나서는 두 사람, 바로 지적장애를 가진 이명자 씨와 작년 4월부터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이순덕 씨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은행 가요. 은행이요? 네. 어떤 볼일 때문에 가시는 건데요? 통장이 하나 안 쓰던 게 나왔어요. 그래서 통장 정리도 할 겸 사용하고 있는 통장도 정리도 할 겸 은행에 가려고.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네. 네,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시죠. 지적장애가 있는 이명자 씨는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집안 청소나 식사 준비와 같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은행 업무 등 경제활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보세요. 여기 통장 정리. 오케이. 확인. 서툴다고 해서 은행 업무를 전적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명자 씨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데요. 그거 내가 아까 써준 글씨 생각 나 안 나? 나요. 써준 글씨 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지? 이게 얼마? 30만. 오케이. 30만 원이야. 공공후견인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시행되는데요. 공공후견인으로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시고 있나요? 제가 해야 될 업무는 식생활 부분에서는 이제 식재료 구입 같은 것도 도와주고요. 또 이제 조금 이명자 씨가 어려워하는 부분, 관공서 서류 정리 같은 그런 부분도 좀 도와주고 금융권 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은행 관련 업무. 근데 사실 금융거래 같은 부분은 본인이 아니면 진행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 존재 증명서라는 등기부를 지참하고 다니거나 후견 판결문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면 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 후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임되는데요. 특정 후견 기간은 2년으로 피후견인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한은 통장 개설 및 관리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계약,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기본증명서 신청 등 법적 관리와 연관된 일을 돕습니다. 은행 볼일로 가까운 시장에 들렀는데요. 좋아하는 걸로 사세요? 뭐 어떤 거 사고 싶어요? 사과 사고 싶어요? 일상생활의 경제활동을 돕는 것도 후견인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영수증도 잘 챙겨요. 이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돕는 것에서 벗어나 법적 대리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활동보조인과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후견인 서비스는 전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는 서비스의 취지에 따라 특정 후견의 제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견은 국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후견을 받는 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후견 제도로 후견인은 지정된 특정 업무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후견 활동을 합니다. 공공 후견인 서비스 이용 방법은 먼저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견인 교육기관에서 후견인을 선정하며 법원의 후견 심판 청구 판결을 받아 최종 후견인이 결정되는데요. 이때 피후견인의 의사와 나이를 고려해 후견인을 선정하며 후견 활동 시 매월 1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선임된 공공 후견인이 법적 권리를 함부로 행사하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나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이 후견인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후견인은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후견인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마다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후견인이 되려면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포함해 3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선정 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선정합니다. 특히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는 곳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요.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티셔츠 같은 거는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예쁘게 맞아. 며칠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시는 건가요? 친해지고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만 2번, 3번, 최근에는 한 달에 2, 3회. 이제 전화는 좀 자주 하고요. 후견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선택에 좀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순덕 언니? 예. 얼마큼 마음에 드세요? 하는 자만큼. 기분 좋네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요.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려운 이웃이겠죠. 나누는 기쁨이 함께하는 훈훈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of two soft voices when the